귀궁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13회 라디오 소설을 들려드릴게요. 왕 이정은 떨리는 손으로 광화문집을 펼쳤어요.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이 책의 내용이 전부 사실인 것이냐? 책장마다 스며든 피비린내와 뜨거운 재 냄새. 여러분, 100년 전 그때 조선은 오랑캐의 침입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답니다. 왕은 신뢰하던 호위무사, 바로 최원우 대감의 조상과 함께 용담골로 피난을 갔죠. 그런데 오랑캐가 마을을 습격해 용담골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참극이 벌어졌어요. 불길이 치솟고 아이들의 울음, 주민들의 절규,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갑옷을 입은 한 무관이 있었어요. 바로 팔척기의 전생, 오랑캐를 물리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이 무관은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결국 오랑캐를 몰아내고 죽은 이들의 한을 풀어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왕이나 대감보다 이 무관을 더 믿고 따랐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진짜 비극이 시작돼요. 전쟁이 끝난 뒤 최씨 가문 조상은 오랑캐를 몰아낸 공을 가로채기 위해 왕에게 무관이 반역을 꾀했다고 모함했어요. 왕은 사실이 아닌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보다 마을 사람들이 무관을 더 신뢰하는 사실에 대한 질투와 반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왕은 최씨 가문 조상이 무관의 공을 빼앗으려 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고, 결국 무관은 왕을 해치려 한 역적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갑옷을 입은 채로 잡혀 결국 화형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팔척기가 왜 그렇게 왕실과 최씨 가문을 저주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팔척기의 원한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왕실의 피, 왕가의 자손, 자신을 희생양 삼은 최씨 가문의 후예들까지 모두를 향한 집단적 분노와 복수의 화신이었어요. 팔척기는 이후 100년 동안 왕가의 자손, 왕실의 핏줄,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권력자들을 하나씩 저주하고 죽음으로 이끌었죠. 광화문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날 왕이 침묵한 순간 귀신이 만들어졌다. 불길한 노랫소리와 함께 마을이 불타오르고 죽은 자들의 원한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악기가 되었다. 팔척기의 저주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왕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 때까지 끝나지 않는 집단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열의와 같은 천도자, 무당, 만이 팔척기의 한을 풀고 왕실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팔척기의 원한이 왜 왕실로 향하는지 궁금하셨죠? 직접적으로는 최씨 가문, 공을 가로챈 자에게 더 큰 원한이 있지만 왕실이 진실을 외면하고 침묵했거나 결탁해 진실을 덮었기 때문에 팔척기의 저주가 왕실의 피와 왕가의 자손을 향하게 된 거랍니다. 이게 바로 귀궁 세계관의 핵심, 권력자의 방관, 인간의 오만, 그리고 희생된 자들의 원한이라는 집단적 죄의식과 심판이죠.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던 윤갑의 혼령이 풀려난 이유와 그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2회 마지막, 팔척기는 자신이 삼켜두었던 윤갑의 혼령을 다시 꺼내 세상에 풀어놓아요. 이건 단순한 해방이 아니었답니다. 팔척기와 풍사는 열의와 강철이, 그리고 왕실 모두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들추고 감정의 균열을 극대화하기 위해 윤갑을 다시 세상에 내보낸 거예요. 풍사는 속으로 비열하게 웃었죠. 검사감, 윤갑놈만 끌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풍산이 윤갑을 팔척기의 몸신으로 삼으려 한 게 아니라 열의와 강철이, 그리고 왕실의 죄와 원한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폭발하도록 윤갑을 감정의 도화선, 운명적 변수로 삼으려 했던 거랍니다. 윤갑은 혼령이 되어 나타나 열의와 강철이, 그리고 왕실 모두에게 과거의 상처와 진실, 그리고 팔척기의 원한을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열의에게는 다 빼앗겼다. 이 한마디로 사랑도, 운명도, 미래도 모두 빼앗긴 슬픔을 전했고, 강철이는 말이 안 된다. 한번 잡아먹은 혼령을 그리 쉽게 놔준다고 라며 팔척기와 풍산의 계략을 직감했죠. 윤갑의 등장은 열의에게는 과거와의 화해, 강철이에게는 인간과 신령 사이의 갈등을 촉진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진짜 윤갑 혼령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처음엔 팔척기의 몸신이 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는데 알고 보니 이 모든 감정의 폭풍을 일으키는 핵심 변수였던 거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강철이와 열의, 그리고 윤갑이 팔척기와 풍산, 그리고 왕실의 죄와 원한을 두고 격렬한 전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철이는 윤갑의 몸에 갇힌 채 팔척기와 풍산, 그리고 많은 귀신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어요. 인간의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힘,
팔척기의 저주가 점점 강해질수록 강철이의 실력도 점점 약해졌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대결이 펼쳐졌어요. 강철이는 언얼도를 휘두르며 팔척기의 그림자를 베었고, 여리는 경귀석을 들고 팔척기의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팔척기는 그리 원한이 더 차오르거라 라는 목소리와 함께 윤갑의 혼령을 세상에 풀어놓았어요. 그 순간 윤갑이 흐느끼며 여리와 강철이 앞에 나타났어요. 다 빼앗겼다. 그 한마디에 여리의 눈엔 눈물이 맺혔죠. 사랑도, 몸도, 운명도 모두 빼앗긴 윤갑의 슬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강철이는 전투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힘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느꼈어요. 인간의 몸에 갇힌 이 무기, 팔척기의 저주 앞에 선 실력도, 무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절망이 밀려왔죠. 강철이는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절박하게 외쳤어요.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러다 여리를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강철이의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여리를 향한 깊은 사랑이 모두 쏟아져 나왔어요. 여리와 강철, 윤갑까지 모두가 서로를 지키고 싶지만 팔척기의 원한 앞에선 너무나도 약해지는 인간의 마음. 그리고 100년 전 그날, 왕실과 최씨 가문이 저지른 죄를 이제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거예요. 여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 모두의 원한을 풀고 모두의 마음을 안고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 팔척기의 내면에서 다시 한번 으스스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왕가의 피, 그 누구도 내 한을 풀지 못한다. 그날 모두가 침묵한 순간 나는 태어났다. 여러분, 팔척기의 저주는 왕실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원한을 풀 때까지 끝나지 않는 집단적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리와 같은 천도자만이 팔척기의 한을 풀고 왕실의 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 바로 원자를 찾아간 팔척기와 가섭스님 간의 대결이에요. 원자마마 저소다. 궁궐에 남아 원자마마를 지키던 가섭스님은 팔척기가 원자마마의 방으로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해태삼의 힘과 자신의 주술로 결계를 펼쳤어요. 하지만 팔척기는 이미 비비의 야광줄을 삼켜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져 있었습니다. 팔척기가 불의 기운을 내뿜으며 방 안을 뒤덮자 가섭스님은 부처의 이름을 외우며 맞섰어요. 가섭스님이 팔척기에게서 야광줄을 되찾으려 하자 팔척기는 검붉은 불꽃을 휘두르며 저항했죠. 여러분, 이 장면, 가섭스님과 팔척기의 불꽃 튀는 대결, 진짜 손에 땀을 쥐게 하지 않나요? 결국 가섭스님이 화덕차사를 불러내는 데 성공합니다. 화덕차사는 붉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쓰고 등장해 옥방울을 울리며 팔척기의 기운을 잠시나마 제압했어요. 너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화덕차사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렸고 팔척기는 잠시 주춤거리며 물러섰지만 완전히 패배인 것은 아니었어요. 이 싸움으로 원자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팔척기는 다시 한번 왕실의 피를 노리며 더 큰 원한을 품게 됩니다. 오늘의 귀궁 13회 라디오 소설, 궁금했던 100년 전 용담골의 비극과 팔척기의 진짜 정체, 그리고 윤갑의 혼령이 풀려난 배경까지 저의 상상력으로 뒤흔들어 봤는데요.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으니 재미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철이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의 좋아요 한방, 무녀 여리도 깜짝 놀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